지금부터 청년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3차 경북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박영석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2.28 회장 박영석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동근 부총장님 엄청 바쁘신데도 자리해 주셨고, 우리 김영수 학장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대 지금 탑10의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영국에서 이코노미스트지가 민주주의 여러 가지 지수도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193개 유엔 가입국 중에 한 20이 안팎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급성장을 민주주의가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발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 발전하는 것은 과정들이나 여정은 잘 알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장 발전했는데 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약간 2.28을 더더욱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가치롭게 이어가고 그들의 정신, 바로 청년 정신, 그 정신들을 이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8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청년과 미래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포럼의 주제도 청년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의 미래 이런 주제로 잡고 합니다. 정말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앞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청년 다시 더 생각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2.28 민주주의 정신을 한 번 더 새겨서 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기 주역도 계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그 10대들이 지금은 8을 넘긴 이런 이제 나이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분들의 열정은 그때와 비교 조금도 소식이 없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역들한테 큰 박수를 한번 올리는 걸로 제가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유실 총장님께서 참석했어야 되지만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포럼을 축하드리는 말씀을 꼭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총장님의 축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위인 여러분 그리고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김영수 소장님과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박영석 회장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여러분, 오늘은 제3차 2.28 경북 포럼을 영남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 지역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운동은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불의를 향한 저항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본 포럼의 주제인 청년 미래를 향한 민주주의의 빛 2.28 민주주의 정신은 오늘날 청년들에게 개성을 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사회를 더욱 밝고 희망차게 만들 것입니다.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와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2.28 민주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셔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발표될 두 주제, 한국 근대사에서 학생의 역할과 2.28 민주운동 그리고 청년의 참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큰 티나침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정 교수님과 김유한 대표님의 귀중한 발표가 많은 분께 영감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영남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시선은 미래로, 도전은 세계로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하여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계절이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5월입니다. 의미 있는 포럼과 더불어 아름다운 영남대학교의 풍경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대학교 총회 감사합니다. 3차 228 경북포럼 환영사, 존경하는 내기빈 여러분, 이제 원로가 되신 228 민주운동 주역 여러분,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박영수 회장님, 그리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오늘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김두구대학 영남대학교 열리는 제3차 228 경북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신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표병덕 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는 1970년 설립되어 반세기를 지나 올해로 54년째를 맞았습니다. 첫 소장이신 신도성 교수님은 제4대 국토통일원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유구한 전통을 지닌 본 연구소는 그동안 통일 분야에 많은 학술 연구와 뛰어난 인재를 배출해왔습니다. 오늘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와 뜻깊은 포럼을 열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228 민주운동의 뜨거운 외침이 4.19에 불을 붙였고 한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류사적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그 첫 불꽃이 2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의 큰 뜻을 기리고자 오늘 포럼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국사학과의 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오후 개회사부터 시작해서 발표 토론까지 그 라인업을 보면은 다 대구에 그 기반을 두고 활동하시는 분인데 저만 유일하게 외지에서 왔습니다. 직장은 대전에 있지만은 가족은 대구에 살고 있고 그래서 대구와 대전에 경계이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 건협대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대구 지역의 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후부터 학생운동을 포함한 민주운동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발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고 일제 강점기부터 1961년까지 대구 지역 학생운동사를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금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그 학생운동을 보면은 사실 1920년대를 사회운동, 대중운동의 어떤 시대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바로 노동이라든지 농민, 여성, 청년, 형평운동,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그 사회운동이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만은 대부분 1920년대가 지나가면 각 부문운동은 거의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사라지는데 이 학생 운동은 해방이 될 때까지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전개된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해방. 지금의 대구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이는 분명합니다만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방정국의 대구는 남한의 모스크바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그 도시 지역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이제 그러한 성향인 도시였고 이제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 학생들도 이 국가 건설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이 학생들도 당시에 미국과 이 소련의 이 한반도 분할 점령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이 좌우 국내 정치 세력의 어떤 좌우 대립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좌우 세력의 자신들의 어떤 그 가치에 따라서 이 학생 운동을 벌여 나가게 됩니다. 그걸 나가게 되고, 근데 이제 1948년 정부 수립이 됩니다. 정부 수립이 되고, 사실 그 이승만 그 정부는 상당히 그 불안한 기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제 기반이 약했고, 또 이 이제 남한을 보게 되면은 이 좌파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그 상태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물가고가 겹치면서 생활이 아주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또 이 위에는 또 북한 정부가 또 수립된 그러한 정세 속에서 이 반공 체제를 강화해 나가게 되고 이 반공 체제가 학교에도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49년에 이 학도단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준병영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이제 끝난 후에 이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바탕을 둔 이 분단 체제가 더욱더 공고하게 구축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대구는 앞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확연하게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56년 전 부통령 선거입니다. 앞서 이 2.28 민주운동 영상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 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승만과 이 조봉암의 양자 구도로 이제 전개가 되죠. 근데 이제 이 득표율을 보면은 거의 70대 30 정도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득표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구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봉암이 이제 70%의 득표율을 획득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30%를 획득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이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후보가 자유당에서는 이기고 민주당에서는 장면이 출마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대구에서는 이 장면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보냅니다. 또 이어서 이 개표 조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대구 시민들이 그것을 막는 그러한 그 시위를 벌여나가는 그러면서 이 투표함을 보존하는 그러한 그 활동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56년 그 대구의 이 정부통령 선거의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그 대구의 당시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성향이 어땠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이전에 뭐 1955년 대구 매일신문에 앞서 봤던 영상 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만 최석채 주필의 그런 그 사설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자유당이 이 깡패를 동원해서 이 대구 매일신문을 피습시키고 그 신문 발간을 중지시키는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1958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도 보게 되면은 그 민주당 그 후보들이 대구에서 당선되는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 대구 지역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상대적입니다만은 상당히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러한 그 도시였고 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그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분위기에서 학생이 성장을 하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뭐 경제적인 자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고 뭐 의식까지도 물려주죠.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그 사회 현실을 직면을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 학생은 이때 학생이라고 하면 고등학생인데 해방 이후에 최초의 한글 세대였고 또 학교의 그 운영은 뭐 어떨지라도 그래도 이 배우는 내용의 일부를 보게 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거기에 이제 법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뭐 정의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만은 이 정의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배운 내용과 그리고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어떤 괴리 속에서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의식에 불꽃을 언제 누가 당기는가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1960년 3.15 부정선거이죠. 3.15 선거인데 사실 뭐 2.28 학생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앞서 관련된 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바로 4월 혁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 혁명 거기에 이 대구 지역의 그 학생 운동은 여전히 상당히 좀 진보적이고 내용에 있어서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판적인 좀 보수적인 그 학생 운동도 전개가 됩니다만 그 진보적인 학생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전개가 되고 특히 이 당시에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학생 운동의 그 주도는 고등학생들이 그 주도를 했습니다만 그 4월 혁명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그 학생 운동을 그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바로 이제 통일 문제였습니다. 통일.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어떤 근원이 모습이 바로 이 남북 분단에서 비롯된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어야 이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이 통일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경북대학교에서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이 통일운동 단체를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대표적인 학생운동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은 1960년, 1961년 일본 기업인들이 이 시찰단을 조직해서 여기에는 재벌 그리고 이 전범으로 분류하는 그런 재벌의 어떤 중역들이 이제 참여한 경제 시찰단을 꾸려서 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일정 속에는 또 대구의 공장을 시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여기에는 대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부 고등학생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경제 시찰단의 한국 방문은 다시 이 한국을 이제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경제 침략의 의도를 가진 것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 경제 시찰단의 그 방문을 반대하는 그러한 활동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영향, 그러니까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이러한 운동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한미 이 경제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활동을 벌여나갑니다. 바로 당시에 한국 경제에는 원조 경제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원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협정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묶은 것이 바로 이제 한미 경제 협정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미 경제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벌여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학생들의 요구대로 요구가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부의 내용이 이제 개정된 그 내용으로 협정이 체결되는 그런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2대 악법 반대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2대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작년 정부가 4.19 혁명이 일어나고 작년 정부가 이공화국이 수립되는데 사실 이승만 정권기에 이제 또 억눌렸던 그러한 일반 대중들의 어떤 기본권 문제라든지 생존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왜곡되었던 한국 전쟁 당시 어떤 민간 학살 문제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시위가 비판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초등학생들도 시위를 벌입니다. 담임 선생이 학생을 때렸다고 해서 거기에 항의해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그래서 시위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혼란으로 볼 것인가, 자연스러운 민주화로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볼 것인가, 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또 학생들이 대학생들 중심이 되어서 이 통일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민주당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사실 자유당에서 민주당 정부로 변화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그래서 또 방공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체제에 위협이 된다라고 이제 그 인식을 해서 이 통일운동 그리고 이제 그 시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 집시법을 제정하고 또 이 방공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이대 압독 반대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대구에서 이 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그러한 활동을 벌이게 되고 결국 이 이대 법안도 제정이 무산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통일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통일이라고 했는데 앞서 현안들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이 경제시장관 문제라든지 경제협정 문제라든지 이대학급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완전 미뤄지고 있던 그런 문제가 바로 이 통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경북대학교에서 먼저 통일운동 단체가 결성이 되었고 그리고 대구대학교, 청구대학교, 심지어 경북고등학교, 이 영남고등학교 학생들도 이 통일운동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발기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통일운동을 보니까 이 다른 지역에서는 좀 활발하지 않은 그런 양상,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의 대학생들, 이 고등학생들이 이 서울로 올라가서 차에 확성기를 설치해서 이제 수문회를 하면서 통일운동을 촉구하는 그런 가도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진보적인 사회운동, 학생운동가 뿐만 아니고 혁신 세력이 대부분 체포가 현금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이 대구 지역을 보게 되면 1964년, 65년 한일 협정 반대 운동 그리고 1967년 68 국회의원 부정선거 규탄운동 그리고 1969년 이 삼성경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구 지역의 학생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대학생들 뿐만 아니고 이 고등학생들도 이러한 학생운동을 벌여 나가게 되는데 이 고등학생들의 학생운동의 자치가 사라지는 것은 유신체제가 수립된 후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양상들, 물론 이때의 중요한 문제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인류 역사가 발생한 이래 먹고 사는 문제가 원만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이 경제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물론 이 경제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그림자가 그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 그림자를 밝히고자 했던 정이 바로 이 학생들입니다. 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이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내세워준 것이죠. 그러한 것이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919년, 구체적으로 1920년대부터 1991년 초반까지는 학생운동의 시대였다라고 봐도 좀 지나친 평가는 아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 이러한 내용들이 그때 보면 지금에 있어서는 좀 공허하게 분명히 들릴 수가 있습니다. 들릴 수 있지만은 어쨌든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그린데서 속에서 학생들의 역할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역가 인재 대표 김요한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놓으신 선배님들 앞에서 지역가, 청년,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대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많이 감안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인생의 대선배님들이 대학 시절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에 개방명직위로 대구시의 청년정책과장으로서 청년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방에서 청년정책의 모델이 된 대구형 청년 보장제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 인구, 지방 소멸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강연이나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1970년도에 나온 엘버트 O 허시먼의 책입니다. 이분은 경제발전 전략을 연구한 학자지만 정치학자로서의 관점까지 합쳐서 기업가, 조직, 국가가 퇴보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Exit, Voice and Loyalty, 이탈, 그 다음에 항의, 충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 경제를 생각하면 가격이 높아지거나 품질이 저하되면 고객은 이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 체제가 문제가 생기면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잠시 우리 현재 청년들의 반응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KBS에서 시사기획청에서 MG 회사를 떠나다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무려 300만 뷰의 유튜브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고용주는 기성세대죠. 저희들은 학자금이 100% 나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학자금을 100% 지원해주는 직장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후배 세대들, 청년들이 보기에는 15년, 20년 동안 차라리 내가 돈을 모으는 게 낫지. 내가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회사를 이탈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이제 조금 쉽게 기억하시도록 제가 돕자면 1990년대생은 밀레니얼 세대, 2000년대생은 G세대, 그 다음에 2010년대생은 알파 세대 이렇게 기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에 사람일이라는 채용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에도 1년 이내 조기 퇴사자가 지금 MZ세대가 가장 더 많다는 응답이 68.7%고 대졸 신입사원 채용 후에 1년 내 퇴사율이 경영자 총협회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에 27%, 4명 중에 1명이 1년 이내에 그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발표도 안 합니다. 너무 부담돼서. 그래서 청년들이 이 불만을 이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들까지 이탈하고 있습니다. MZ세대 공무원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장 월급보다 국어공무원 월급이 적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국어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병장들은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병장 월급보다 더 적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조직에는 꼰대라고 해서 더 수직적인 문화가 강하고 그 다음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죠.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응답도 이 청년들은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희생할 수 없다. 조직이 성장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충성을 하는데 이상한 충성을 합니다.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quiet quitting이라고 해서 조용한 사직, 조용한 퇴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표는 안 쓰는데 조용하게 그냥 자기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안 잘릴 만큼만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나라 51%의 직장인들이 조용한 퇴사를 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탈에서 조용한 사직으로 대표되는 이상한 충성을 하고 있다는 청년들이 특히. 그런데 또 새로운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보이스입니다. 저는 이 현상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 SK하이닉스에서 입사 4년차 청년이 CEO부터 전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성과급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어떤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이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이 한 달 뒤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연복 30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안 있어서 LG전자에서도 바로 입사 4년차 청년이 사무직 노조를 이 블라인드 어플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주일 만에 1000명을 모아서 노조를 만듭니다. 이 보이스가 나온다는 게 저는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는 신호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의 목소리보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현대에 있어서 청년들의 선택은 회사를 떠나고 지방을 떠나고 서울은 팍팍해서 다시 경기도로 떠납니다. 그래도 살기 힘들면 헬조선이라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떠나는 청년에서 보이스하는 청년, 그리고 참여하는 청년으로 전환시킬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회성이 낮다고 하지만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제가 그 X세대인데요, 1970년대생 중장년보다 훨씬 더 사회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다 하는 것도 편견이라는 얘기죠. 제가 청년정책을 통해서 경험한 사례를 좀 빨리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년정책은 유럽에서 청년보장제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에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정책이 아니고 실제적인 가치는 청년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와 지방에서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청년 실업 종합대책, 실업 해소 특별법 이래서 일자리 정책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상황판에서 대통령이 고용 실업 통계를 이렇게 뉴스 시간에 보여줬듯이 일자리 정책이 처음에는 시작이었지만 2020년 8월 5일 날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진 체계들이 중앙에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한 청년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간담회를 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또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호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년기본법에도 청년 참여라는 것이 명시가 되었고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자리 정책이나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공정과 참여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거버넌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치로서의 거버넌먼트가 아닌 협치로서의 거버넌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장 청년들이 합리적으로 좀 더 정책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보이스를 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 네트워크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청년이 참여하는 개방형 정책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또 대안적인 민주주의의 참여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부터 자문단, 네트워크까지 많은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정책을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대구에서도 청년정책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민청관 협업 TFD까지 만들어서 이러한 그 거버넌스 활동들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참여 예산까지 만들어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만드는 그런 변화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버넌스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남고 그 남은 청년들이 보이스를 내서 또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청년의 동행입니다. 청년이 청년세대로서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같이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2019년 연말에 청년희망 공동체 대구라는 사회적 협약을 지역의 대학뿐만 아니라 언론기관까지 함께해서 사회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향했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청년 소셜 리빙랩이었습니다. 우리 지역과 도시의 문제를 청년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격동에 치매 예방 기억 보듬기를 청년들이 이 리빙랩 생활 속 실험실로 풀어나갔고 또 계명대학교와 또 한 청년 리빙랩 활동가가 무태조야동에 마을 정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지역에 있는 선배 세대 그리고 전문가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예산은 끊겼습니다. 오늘도 언론에서 몇 분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이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많은 언론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었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대구 청년이다라는 소속감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사회가 청년을 응원하고 세우는 것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을 지역사회 주체로 세우고 또 그로 인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때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SNS 캠페인을 해서 1339원 소액 기부를 55,000명이 참여하는 이런 SNS 챌린지도 성공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청년이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대구 청년센터가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으로 7개 팀의 문화예술 청년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 창작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코로나 심리 방역을 위한 문화예술이나 조형물을 만들어서 또 시민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팬데믹 때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세대라고 해서 졸업을 앞둔 청년, 그 다음에 1, 2학년 청년들이 제대로 취업 준비나 대학생활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들어온 기부금을 청년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활용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적인 측면에서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 미래 인재 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발전이라고 하면 장소 기반의 핵심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부터는 인재가 실제 가장 중요한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재 기반 핵심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저보가 가치의 저임금 일자리는 자본가가 공장만 지으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를 쫓아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장에 산업단지에 일자리가 많지만 젊은이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관점을 바꿔서 고부가치 산업, 고임금 일자리는 이제는 자본만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됩니다. 바로 인재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업도 인재가 키우고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도 인재고 또 인재가 있는 지역만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 SNS텍이라는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구의 스타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청년 채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청년 고용 친화 기업입니다. 이 청년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업체입니다. 예, 이 엔젤 게임즈라는 이 회사는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정규직 청년들을 채용을 해서 그 청년들이 신나게 일을 해서 기업을 키워나가는 모델로 해서 제가 마지막에 파악했을 때 1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인재가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2019년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미의 SK 하이닉스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SK 하이닉스의 마지막 공식적인 발언은 경기도 용인으로 갈 때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인재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결국은 있어야지 또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애틀 예를 듭니다. 시애틀이 1971년도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절망의 도시로 헤드라인이 나갔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이 시애틀이 고향인 청년입니다. 여기서 자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은 사실은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10명도 채 안 됐을 때 이 청년 2명이 시애틀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사업상의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랐고 배웠던 그곳에서 일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두 청년이 들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함에 따라서 직접적인 고용만 4만 명입니다. 그리고 파생된 지식 근로자 일자리가 8만 명, 서비스 일자리가 12만 명, 2명의 청년이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경북도 이렇게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기회와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인재가 활용되고 정착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할은 어땠습니까? 지방에서는 부지런히 우골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하탑이 아니고 소를 팔아서 자녀를 교육시켜서 그 자녀는 서울로 가서 나라와 서울을 위해서 일을 했죠. 정작 지방은 쇠퇴해졌습니다. 제가 대구시에서 나올 때 이 미래인재도시라는 정책을 만들고 청년 꿈꾸는 대로 응원 펀딩이라는 예산만 확보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은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여러 형태로 목소리를 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된 모델로 여러 지역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려면 요즘 청년들은 미국의 포틀랜드와 그 다음에 오스틴을 얘기합니다. 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 두 도시의 슬로건이 Keep Weird입니다. 괴짜스럽게. 그러니까 괴짜들이 인정받는 괴짜들이 일하고 놀고 살기에 좋은 도시가 바로 청년들이 오는 도시랍니다. 대구가 그렇습니까? 경산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디트로이트와 스웨덴의 말메는 도시가 쇠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를 부활시키고 스웨덴 말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꾼 주역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기업 유치가 답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그 도시를 배경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작은 가게를 다양하게 열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게가 있으니까 스타트업이 생기고 스타트업이 생기니까 조금 더 큰 기업이 오고 조금 더 큰 기업이 오니까 고래 같은 대기업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실 청년의 이동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 지방에서 경상북도에서 대구에 왔다가 대구에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면 서울은 청년 유출입니다. 다시 경기도로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서울은 주거는 아니고 생활이 팍팍합니다. 그래서 실제 2018년도 말에 청년들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떠날 때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 분위기가 답답해서 떠난다가 54%였습니다. 일자리는 못 만들지만 지역 분위기는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이 팍팍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살고 싶은 청년들이 72%인데 왜 머물고 싶어 하느냐? 사회적 관계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겠다는 겁니다. 관계가 사람을 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청년 귀환 프로젝트라는 시범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일부 사업들이 예산이 중단이 되었지만 최근 소식에 의하면 창업편으로는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경쟁이 높아질 정도로 대구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중앙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대구 청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제가 직접 용역을 받아서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실시를 했더니 70%의 청년들이 지방으로 돌아오고 싶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뿐만 아니라 작코리아라는 민간 회사에서도 70%까지 지방으로 올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목소리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지방 소멸, 그 다음에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도 2020년이 되어야 비로소 관계 인구에 주목을 했고 산업 인재가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류 촉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연간 1조 원을 전국 8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와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사업, 직접적인 사람, 인재, 청년에 대한 투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일보에 기고를 하면서 이제는 인구를 양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은 이제는 지나갔다. 이제는 현재 있는 인구가 어린아이부터 우리 선배 실버 세대까지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잉여 유휴 인구 없이 모든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양적인 개념이 아닌 질적인 개념에서 우리 대학에도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방 학습 같은 걸 서울에 만들면 안 됩니다. 반대로 유턴 지원센터를 서울에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 맞이센터를 서울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지방에서 투자해서 청년들을 키웠고 그 청년들이 서울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싶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누가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중앙부처가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오는 청년들은 중앙부처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228 경북포럼 부제가 청년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의 미래인데요. 주제발표 두 분의 주제발표를 들었습니다. 먼저 허종 충남대학교 교수님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학생의 역할과 228 민주운동, 그리고 이어서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님의 지역은 청년을 세우고 청년은 지역을 바꾼다입니다. 이 주제 발표에 대해서 네 분의 전문가의 지정 토론이 이렇게 계획되었는데요. 먼저 한병진 개명대학 교수님, 그리고 천용길 유수민 기자님, 이용 영남대학교 교수님, 최하예 정치공동체 스타트업 폴키 대표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가 지정 토론자로 이렇게 주최측에 의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좌장의 역할은 저의 말씀보다는
주제 발표의 취지와 그리고 관련된 지정 토론자의 말씀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기 청중에 앉아 계신 분들의 말씀을 보다 더 좀 이렇게 세상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좌장의 역할인가 싶습니다. 경북 포럼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팔은 비록 미국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어떤 그 역사적 사건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경북에서 이러한 어떤 역사적 사건의 취지를 다시 재해석하는 작업도 대단히 뜻깊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문화예술학부 양진호 교수인데요. 제가 이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 주제가 경북, 특히 오늘은 뭐 경남대학교에서 이게 거행되고 있습니다만 먼저 자연스럽게 한명진 계명대학교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정치의학과의 한명진 교수입니다. 민주화나 혁명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 집단 행동이 굉장히 위험하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일단 시작하는 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용감한 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용감한 자들이 이제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핵심 대중이다, 크리티컬 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매스가 크리티컬 매스 문제 시작을 해주고 나면 이제 순차적으로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민주화나 혁명이 일어난다. 혁명은 정말 그래서 오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한번 나왔죠. 애플의 유명한 시처럼 세상은 정말 미친 자들이 바꾸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학생 집단이라는 미친 자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민주화했고 민주주의를 지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 학생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 빨리 이제 축배를 들어 올리고 학생들이 다 돌아가 버렸거든요. 대표적인 나라 이집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민주주의가 역진이 됩니다. 후퇴를 하게 되고 혹은 또 싱가포르처럼 굉장히 경제가 우리 보통 경제가 발전하는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그렇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아직도 정치학에서는 이제 민주주의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싱가포르이 민주화가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설명은 제가 어제도 학생들하고 토론하면서 나온 유일한 설명은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핵심 주체가 민주주의를 추동할 수 있는 주체 위험을 담당한 초반에 위험을 담당할 용감한 자들이 싱가포르에는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있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 사회라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 거의 대동소이하다. 기본적으로 무정부 사회다. 다시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질서를 누가 만드느냐? 이 사회는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다. 절대로 외부에서 자꾸 국내사회 정부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서 뭔가 질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잘 나가다가 좀 위험해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지방 문제, 젊은이들의 문제들 모든 문제가 저는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회를 보고 있으면 지금 이제 안오미 상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합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고 있다. 두 가지 이상한 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있잖아요. 말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되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각자 도생이다. 칭송하는 뜻이 이 두 가지 사이의 공간이 텅 비어 있는 우리나라 모습, 정치의 모습. 과연 우리는 무엇에 합의하고 있는가?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시민의 합의에 의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시민들이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죠.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시민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힘을 잃어가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시민이 지키는 거였고 그게 대부분 2.28의 역사였고 우리 역사였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이제는 감시자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선수라는 느낌을 띠고 있다. 정치를. 선수가 되는 순간 선수는 공정할 수가 없거든요. 시민들이. 선수라는 감각을 가지는 순간에. 민주화에 이제 참여했던 친구들이 보면은 자꾸 이제는 심판자 역할보다는 자꾸 선수로 뛰려고 한다. 그러면서 사실과 어떤
정의에 대해서 객관적인 칸트가 말하는 이제 공리적 정의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로만 놓고 보는 정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의가 별로 없어지고 있는 사회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2의 1987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공의 의료를 통해서 환양년처럼 이제 환양년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 문제를 조선시대 사람들이 합의를 못하니까 인위적으로 그 합의를 만들어주는 어려웠거든요. 더 이상 이거는 문제 삼지 말자라는 이제 집단 행동 이론에 따지면 전문용어로 공동지식을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저는 이제 이런 시민의 합의를 보고나는 공개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것 없이는 저는 이 양극화된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꼭 그래서 대구가 이런 시민의 합의를 복원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교수님께서 지금 한국 사회를 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1987년 민주화가 일정 정도 성취가 되었고 또 이제 민주화 이후에 또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87년 그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는 저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80년대 이제 후반,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붕괴, 그리고 97년, 98년에 외환 그 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은 좀 의식의 그 변화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의식이 특히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좀 그 안정을 희구하는 좀 보수적인 그런 그 의식이 많이 확정이 되었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시대 정신이라는 게 각각 동의할 만한 그런 그 시대 정신이 있었는데, 이 외환 위기 이후에 이제 시대 정신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돈 중심의 이제 세계로 저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의식이 이제 그 보수화가 진행이 되고, 그게 지금까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정치, 사회 부분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진영화가 되어 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진실, 사실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 확정 편향이 이제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적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가 양진영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정의만이 있을 뿐이지, 보편적 정의는 지금은 조금 찾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혐오하고 이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그 박멸의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단계까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한명희 선생님과 그 논리를 같이 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민이 그 정치의 그 심판자에서 선수로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저는 시민은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선수로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능력을 갖춘, 자질을 갖춘 선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양극화가 되면서 이제 진영으로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선수로 좀 활동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87년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얘기하셨듯이 이런 문제는 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 전 세계적인 문제이죠. 특히 이 각 나라 세계가 거의 이 고립주의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계의 정세 속에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세계 좀 민주주의는 그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유럽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유럽을 보더라도 완전히 거부 보수 세력이 막 진출을 하고 하는 이런 양상을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좀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2.28 민주운동에서 이 보편적 정의를 찾을 수가 있겠는가? 물론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정의를 찾을 수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2.28 민주운동에서 학생들이 요구했던 물론 자유라든지 이런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리고 이 2.28 민주운동에 대해서 너무 또 확대 해석하는 것도 저는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리가 너무 재미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파격적인 제목을 달아보자. 그래서 벗어나기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과 한국 최초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앞서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도 그렇고 앞서 우리 허종 교수님의 발표문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각각의 키워드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2.28 민주운동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면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고등학생이라는 키워드가 2.28 민주운동의 정신과 영광을 좀 부각하는 측면에서는 특히 지금의 청년들에게 오늘 주제인 2.28 민주운동과 청년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해치는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특히 1960년에는 봐라, 고등학생들이 저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너네 고등학생들은 뭐하고 있냐? 생각이 없는 거냐? 심지어 대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8 민주운동은 고등학생들이 나섰는데 지금 대학생들은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없고 이 대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대학생을 질타하는데 2.28 민주운동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앞으로 더 공고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 대우경북 지역이 민주주의의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특권을 가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 좀 비민주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대구가 민주운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적극 나서자고 할 때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대구 지역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시작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하면 할수록 민주화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데모크라시라고 이야기하는 민주정,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면 1960년이 민주화운동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사회운동의 역사들을 좀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8 민주운동을 청년이 계승해야 될 정신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혈연, 지연, 동창 등 영구적 집단으로 하는 폐쇄 배타적인 파벌을 조성하고 보스를 숭상하는 보시즘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28 민주운동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28 민주운동이 지금 대구의 청년들에게 큰 감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28 결의문 중에 백만 악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중에 학원 자주화도 있었고요.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들이 뻗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28 민주운동을 계승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토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앞서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5년 정도 같이 해보니까 한 5가지 키워드로 얘네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오늘 요거는 토론문에 없는데 우리가 과거 선배님들이 하셨던 28 이 운동을 지금 세대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광장, 물론 형태는 다릅니다. 사이버 광장이고요. 본인들만의 의견을 표출하는 행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생각하는 가치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측면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청년의 문제를 접근할 때 사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란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월급이 적을 때는 월급을 올려줬으면 좋겠고 집이 조금 불편할 때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또 문화적인 게 부족하면 문화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라든지 청년의 정책을 만드시는 우리 저를 포함한 많은 기성세대들은 나누어서 본다는 거죠. 얘들은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끝났다는 분리를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이 사람으로 봐서 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관적인 키워드입니다. 좀 지원은 하되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사업단은 주로 어떤 걸 하냐면 문화, 예술, 이런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착시키는 걸 하는데 얘네들이 저는 이제 상경계열 출신이다 보니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사회적인 시장 마인드를 많이 주입하는데 이 친구들이 요즘 참 기특한 게 제가 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산시를 포함해서 경북 도내에 있는데 그 어르신들을 미술이나 음악에 대한 교육을 해서 이 청년들이 알아서 전시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구나 라는 걸로 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되 이 지원의 성과를 청년정책의 성과는 절대 단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집에 있는 청년과 옆집에 있는 청년으로 구분되는 구조로 접근하시면 정책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의외로 똑똑한 것 같지만 상당히 청년들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저희 영남대학교 앞에서는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아이디어는 있어서 창업은 할 수 있지만 창업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경제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얘들을 교육의 대상자로 생각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을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얘네들에 대해서 멘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좀 인위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경산시 유치원연합회나 어린이집연합회랑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저희 사업단에 소풍을 오면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 세대와 얘들이 이끌어가야 될 어린 세대들에 대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여기서 나고 자랐던 청년들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 간의 갈등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소통의 채널이 좀 필요하다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청년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역시 청년이었던 시절도 있고 여러 선배님들도 분명히 청년이셨던 시절이 있지만 청년의 사업은 대상은 달라집니다. 청년은 결국 늙어갑니다. 하지만 청년에 대한 정책은 존재하되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또 무한정으로 지원만 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냉정하게 조언도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연어형 청년들이 있습니다. 연어형.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강을 거슬러 고향을 돌아오는 연어처럼 현재 연어형 청년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에 대학교 진학을 할 때 경북대나 영남대 경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학들을 말씀드리면 75% 정도의 자원은 대구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입니다. 그러면 의외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나가지만 마음으로는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머물고 싶어하는 청년, 연어형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일자리, 주택 이런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까도 청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도시 브랜드, 공간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좀 더 부드러운 정책들, 이런 캠페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228이라는 어떤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지금 세대들한테 그것들을 지금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 줄 건가는 조금 더 소프트한 게 좀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해주신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존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근 연구를 보면은 좀 효과가 많이 없다는 연구도 많이 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과 관련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진짜 모든 수단과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한계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부 체제죠.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밑에 있는 어떤 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거버넌스들, 청년정책 거버넌스들, 청년정책위원회들 이런 조직적인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직의 규모, 예산의 규모가 입법부와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약간 그 점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보수, 진보, 페미니즘 모든 기본적인 단어부터가 얘기하고 나면 우리가 아예 합의조차 안 된 개념이더라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합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빈곤하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정치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유튜브 보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조금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가 너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정치의 본질은 뭘까? 정치를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폴티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폴티는 폴리틱스라는 정치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공동체의 합성어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를 좀 풍부하게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사 4개를 했었는데 대구에서 2개, 광주에서 2개를 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그 대구에서 국힘,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이렇게 5개 해가지고 우리 군주로 일부 얘기 나누고 막스베거 일부 얘기 나누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폴티의 제안은 진짜로 저희는 기본에 충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뭐 실업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제발 진짜 그 최저임금 잘 지켜주시고 법정 노동시간 이런 거 근무가 초과했으면 초과 근무 수당 잘 챙겨주시고 연차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눈치 안 본 것을 쓸 수 있는 거 아프면 쉴 수 있는 거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육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들 진짜로 기본에만 충실해 주시면은 지방에 있는 젊은 사람들 회사에서 잘 정착해서 삶 꾸려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진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의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약간 좀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28에서 얻은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이 민주화라는 소중한 민주주의라는 그 체제가 우리가 요즘에 많이 느끼잖아요. 그냥 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만들어 가야지 좋은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를요. 그냥 두기만 하면은 뭐 팬덤 정치, 빠 정치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민주주의 자체를 조금 더 잘 다뤄보자라는 식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커뮤니티 청년 정책과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노동이나 복지로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커뮤니티가 생겼으면 좋겠다.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정당 간에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을 하려면은 우리 아까 청년 정책 네트워크 그런 좋은 거버넌스 모델이 이제는 청년 정치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조금 구축해가지고 정치를 조금 더 양성화하고 또 그런 식으로 좀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을 때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또 환대해주고 소통해준다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좋은 정치 공동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청년의 목소리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영 교수님께서 사람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핀란드에 가니까 핀란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정책을 시작한 덕분에 핀란드의 행정과 정책이 질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 이유가 청년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기능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이 바뀌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청년 정책을 5년 하면서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좀 더 많이 주목되고 확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최하의 청년이 이야기하는 가정에 지역의 청년이 나는 이 지역, 이 도시를 선택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선택한 청년들, 남은 청년이든 돌아오는 청년이든 이 선택한 청년들을 좀 더 지지해주고 그들이 폴키처럼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도시가 결국은 미래인재 도시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진 교수님, 천익밀 기자님, 이유영 교수님, 최하 대표님 모시고 이루어진 종합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저는 수업 시간에 나이가 기준이 아니고 호기심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청년 같습니다. 예, 무척 감사합니다.